자, 확인해 볼게요. 2회의 1, 2, 3, 4번. 누구냐? 이총준의 소문의 벽인데 여기에서 저랑 확인할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문제 번호를 부르셔도 되고 저는 이 지문 설명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3, 4번 먼저 확인하러 갈게요. 자, 어디가 있냐? 3번 문제. A를 읽고 보임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A 찾으러 가야 될 것 같은데 A 어느 부분이에요? 어우 야씨 읽기에는 좀 그런데. 자, 그러면 문제 먼저 확인할게요. 1번. 박주는 마지막 소설은 전지불 때문에 생긴 불안과 그로 인한 파국적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있지. 어디에? 다음 페이지 마지막 쪽에. 그가 써놓은 소설은 뭐라고요? 진술을 자기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간섭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파국을 겪게 되었는가를 증언해 준 것이다. 그가 그런 소설을 쓰게 된 것은 거의 필연적이었다. 그런 소설, 어떤 소설? 3번에 1번 나와 있는 전지불 때문에 생긴 불안과 그로 인한 파국적인 형상화한 것. 괜찮죠? 2번. 박준의 소설 쓰기는 작가의 정직한 진술을 억압하는 시대적 현실을 드러내기 위한 창작행위다. 밑줄 긋을까요? 정직한 진술을 억압합니다. 정직한 진술을 억압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바로 위에.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게 만든 방해 요인의 상징으로서. 2번도 괜찮아. 3번. 박준의 전지불 이야기는 편집자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끊어. 편집자의 편견을 이겨내지 못했죠. 누구? 나와 이 소설의 서술자 나와 이야기하는 아는 그 소설 안 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틀렸고,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창작 방법. 누가 봐도 이 작품은 마무리가 완성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편집자 아는 싫어하고 나는 어때? 오히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일단 3번 틀리죠. 4번. 박주는 전지불의 공포를 견디며 자기가 진술해야 하는 작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라면서 전지불을 통해서 진술을 강요받았고 진술을 강요받았어요 라는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하게 간섭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4번도 괜찮지. 5번. 전지불 뒤에서 정체 모를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작가적 소임을 펼치지 못하도록 박준을 억압한 존재들이다. 그렇죠. 그 당시에 진술을 강요한 사람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쓰는 것에 간섭하는 사람들 현재에 살아있지. 그러니까 5번도 괜찮아. 답은 3번. 4번 문제 보러 갈게요. 등장인물을 보기 A, B, C, D로 나눴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면서 앞에 A, B, C, D 보러 갈게요. 1번. 나는 B. 박준의 마지막 소설에서의 채택한 창작 방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 쓸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C. 안형의 편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괜찮지. 그리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둘이 갈등 관계니까요. 2번. 현실 속의 B와 소설 속의 작가 B와 B의 마지막 소설은 A에게, 나에게 창작행위의 의미를 성착하게 됩니다. 창작행위라는 건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냐, 없어야 되냐. 진술에 대해서 그 욕구를 실현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 욕구를 억압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 3번. A는 D를 통해서, A는 박준 소설 속의 작가를 통해서 B의 실제 인물, 현실의 박준의 개인적 고뇌를 이해하게 된다. 아, 어릴 때의 전지불을 통해서 진술을 강요되었었던 것, 그게 충격으로 남아있고 이해하죠. 4번. A와 B는 B와 갈등하고 있는 C의 시대관에서 A는 바라봅니다. B하고 C하고 갈등 관계라고? 아니야. 이 소설의 표면적인 갈등 관계는 A랑 C야. 박준이랑 안영이랑은 갈등 관계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 틀려먹었고,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나는 서술자로서 박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안형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소설 속의 인물인 작가에 대한 생각을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라고 하면 틀린 얘기지. 이건 온통 틀려먹은 얘기네. 5번 보러 갈게요.
B와 B는 모두 박준이랑 요 작가랑은 정직한 진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억압을 갖고 있는 존재다. 괜찮죠. 그래서 답은 4번. 됐을까?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 전자레인지 얘기는 또 할만해요? 확인할 거 있을까? 누구? 9번 보러 갈까요? 위에 나와 있었던 것들 어디가 있냐?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어오고 한 번쯤은 틀린 문제 보고 왔으려니 하고. 나 이거 지문 자체 다 통으로 설명해달라고 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지금 한순간만큼은 되게 못되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내 거 챙겨가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두께가 3cm 정도로 얇은 고구마를 전자레인지로 손쉽고 빠르게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요. 전자레인지에서 고구마를 익히면 군고구마와 맛이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지. 군고구마가 훨씬 맛있어. 난 밤고구마. 밤고구마가 더 맛있지 않냐? 그래? 그래서 되게 속상해. 마트 가면 밤고구마 별로 없어. 어느 순간부터 뭐 호박밖에 없어. 그 목구멍이 확 내키는 그 맛. 고구마는 수분 함량이 60% 정도입니다. 고구마 안에는 전분을 당분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베타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는 고구마의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60도 전후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용합니다. 얘가 60도 전후일 때 활발하게 작용해야 전분을 당분으로 바꿔줘서, 그러니까 무슨 맛? 단맛이 나서 맛있어요. 따라서 효소의 작용을 극대화하려면 고구마를 천천히 가열해서 60도 정도로 오래 유지하는 게 좋아요. 70도가 넘으면 얘가 활성을 안 해. 전자레인지로 고구마를 조리를 하면, 그러면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전자레인지의 특징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식품 내에 있는 수분의 무엇을? 수분 분자에 물 분자를 회전시켜서 그 회전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서 온도를 높이는 거잖아. 어떻게?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즉 전자레인지로 고구마 돌리면 60도에서 은근히 굴려야 되는데 순식간에 70도, 80도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단맛을 내는 성분이 활성화되지를 않아. 그래서 단맛이 안 날 거예요. 이런 얘기 찾으면 되죠. 그 얘기가 몇 번 있어? 5번. 마이크로파가 고구마의 물 분자를 지속적으로 회전시켜 수분을 증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베타아밀레이스가 활성화되는 온도 60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빨리 끓는 점에 도달해서 달게 조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5번이 제일 적당하고요. 이거 몇 번이라고 해서 틀렸을까? 4번요. 마이크로파가 고구마 속 물 분자에 영향을 미쳐. 괜찮아. 고구마를 익히는 과정에서 고구마의 내부는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는 적정 온도 60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아니요. 60도 금방 넘겨. 그래서 4번 틀리죠. 됐을까? 9번 말고요. 10번에서 14번은 또 확인할 거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판문가 이거 옛날 거니까 한번 쭉 긁어주세요 라고 하셔도 되고 12번만 확인하시면 될까? 네. 자꾸 나만 질문하고 있는데 나만 틀린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원래 안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말을 해서 또 말 생각하게 되는 건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확인해 봅시다. 가에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B 부분만 여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쭉 풀고 지나갈게요. 탄군과 가난함에 대한 탄식을 불러놓은 노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아이고야, 이 원수 가난 귀신을 어이하면 여이려뇨. 어떻게 가난 귀신과 헤어질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귀신도 사실은 구체적 대상은 아니야. 하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귀신이라고 하는 구체화되어 있는 대상으로 전환시켜서 표현하고 있죠.
술의 음식을 갖추고 귀신 가나나 가나나 이름을 불러서 전송 안녕 헤어져 길 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라고 이 시에 화자가 이야기를 했더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며 이르는 말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누구? 가난 귀신이 나한테 얘기해주죠. 야 정훈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며 네가 죽던 내가 죽던 네가 살던 내가 살던 헤어질 줄 몰랐는데 너 도대체 어디에 가서 누구 말 듣고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야? 라고 귀신이 나에게 너 왜 나하고 갑자기 헤어지자고 그래? 라면서 하소연하고 있죠.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갖 가지로 나를 협박하길래 돌이켜 생각해봤더니 아 그러네? 귀신, 가난 귀신, 네 말이 다 맞구나.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렸지만 너 혼자 신의가 있어서 나를 안 버렸는데 내가 위협하고 회피하며 잔꾀로 너와 헤어지겠는가? 아, 너랑 헤어지지 않기로 했어. 하늘이 맞는 이 나의 가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숙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이게 내 팔짱가 보다. 설마 한들 어찌 하겠는가? 빈천도 나의 분순이 서러워해서 무엇 하겠는가? 일단 요 구절입니다. 뒤로 가서 볼게요. 12번. 가에서 화자는 자신과 가난 귀신 사이의 대화 상황을 제시해서 그렇지 가난으로 인한 고통, 가난에 대한 인식 변화와 깨달음, 가난을 수용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가난에 대한 인식 변화는 뭐야? 벗어나고 싶어. 근데 아니다.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자. 1번 화자가 이 원수 가난 귀신 어떻게 헤어질까? 처음에 가난은 벗어나야 할 고통이다. 괜찮지? 가난 귀신이 화자에게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 했는데 어려서부터 가난이 오래되었겠구나. 맞죠? 화자가 돌이켜 생각하니 가난 네가 하는 말이 옳구나. 삶을 바라보면서 가난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다. 아, 쟤랑 나랑 헤어지면 안 되겠다. 4번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꾀로 헤어지겠느냐. 자신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렇죠. 잔꾀 부려봐요. 소용이 없어. 가난 위협해서 회피해봐야 소용이 없어. 4번도 맞죠. 답은 5번이겠네. 화자가 하늘이 만든 이 나의 가난. 설마 어찌 하겠는가? 그냥 받아들여야지. 가난을 자신의 운명으로 수용하는데 주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결심해버린 거죠. 그래서 틀린 건 5번. 데스카. 167쪽. 혹시 출석 체크하고 왔어요? 아, 안 돼. 너 어디가 있지? 이 생으로. 지금 이러면 정말 곰 같은 내 손으로 편집하는데 쉽지 않더라고. 와. 대단하더라 진짜. 어떻게 그렇게 편집하고 막 글씨 숑숑 날리고 뒤에서 막 아우라 나오고 막 폭죽 터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까? 자, 13, 14번 괜찮아요? 넘어가고 15에서 20번까지는요. 19번 한번 확인해 보러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이게 뭐냐 비문학 지문 나오면 아 얘네를 뭐하고 자꾸 연결시키면 될까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요게 21년도 수능 특강인가? 거기에서에 나왔었던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요 개념하고 여기 이중 정보 처리 이론하고 연결이 되거든. 그래서 걔네하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 오늘 집에 가셔서 요거 한번 확인해서 저게 무슨 뜻인가 라는 것들은 좀 확인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라는 것들. 19번 확인하러 갈게요. 네. 아 17, 18이요? 그러면 좋아. 17, 18부터 한번 보러 가자고. 17번 확인하러 갈게요. 윗글과 보기를 고려할 때 이중 정보 처리 이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라고
뇌를 쓸 거야. 어떻게? 모든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일단 머리 부정확하더라도 일단 머리 에너지 들 써서 빨리 계산하려고 한다고. 그게 안 되면 신중하게 오래 계산해서 생각하려고 한다라고요. 그게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과는 인간이 선택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 벌어질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여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내리고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여기 밑줄 그을까요? 필요한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해서 이거는 뭐예요?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아주 오래 사고한다. 이렇게 받아들입시다. 이중 정보 처리 이론은 기존의 경제학적 인간관이 지닌 한계를 보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거지.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을 이러한 존재라고 봤는데 실제 생활에서 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굉장히 즉흥적이야. 합리적이지 않아. 비합리적이야. 전통적인 경제학에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설명이 안 돼. 하지만 무엇으로는? 이중정보 처리 이론은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서 답은 1번. 일상에서 종종 하게 되는 비합리적 선택을 이중정보 처리 이론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라는 게 맞는 거겠지. 몇 번이라고 했었어요? 5번. 인간이 소비적인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중정보 처리 이론은 사람은 어떻게 빠르게 대충 계산하고 그게 안 되면 신중하게 오래 계산합니다. 이게 이중정보 처리 이론의 핵심인데요.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너네 합리적으로 선택하려면 빠르게 계산하지 말고 신중하게 오래 계산해라 라고 얘기하는 이론은 아니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끝이지. 너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경제활동해라 라는 이론이 아니라고. 그래서 5번은 안 될 거예요. 괜찮을까? 17번 됐고요. 18번 한번 보러 갈게요. 윗글을 고려하여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어디가 있냐? 적절한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거 문제 되게 귀엽던데? 한 연구자가 설정된 상황 속에서 실험 집단을 나타내는 행동 패턴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실험자에게 현재 용돈이 얼마 남지 않아 가능하다면 적은 돈을 지출하라. 일단 목적은 이거야. 가능한 한 적은 돈을 지출하라. 가 집단에게는 현재 원화의 액면가를 그대로 표시했고 현재 원화로 나 집단에게는 현재의 원화를 1000대 1의 비율로 하향 조정할 리노미네이션 표현 방식으로 가격표를 제시했다. 각 집단의 피실험자를 다시 둘로 나눠서 20초 주고서 3개 선택해라. 한쪽은 5초 주고 3개 선택해라. 실험자는 실험이 끝난 후 모든 실험자의 선택 결과를 종합해서 평균값을 아래와 같이 구입할 수가 있었다. 제일 합리적으로 선택한 애 누구예요? 얘예요. 왜냐고요? 이 실험에서 요구한 게 뭔데? 가능한 한 적은 돈을 쓰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생각 제일 오래 많이 한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빠르게 대충 계산한 거야? A. 아니지. 얘지. 얘가 제일 빠르게 대충 계산한 거죠. 자, 확인하러 봅시다. A와 B의 차이점에서는 자릿수가 많고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아니야. A나 B나 어때? 둘 다 5초야. 그러니까 둘 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그래서 일단 틀렸다고 할 거예요. 괜찮나? 그 다음 니은 보러 갈게요. B와 D의 차이에서는 뭐만 차이야? 시간만 차이죠. 시간적 여유가 적을 때, 요때
빠른 직관의 작용이 활성화됩니다. 나쁘지 않죠? 빠른 직관이 적용이 돼서 비합리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목적에서 어긋난. 니은 들어가야지. 디귿. C와 D의 차이는 뭐예요? 시간은 같고 원화 그대로냐? 1000대 1이냐? 이거죠. 얘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 왜? 앞에 지문에 나온 얘기로는 하나밖에 없어. 자릿수가 적어서 부담이 적거든. 그 얘기하면 되죠. 자릿수가 많을 때보다 적을 때 인지적 부담이 낮아져 오류가 줄어들었다. 자릿수가 적을 때 오류가 적었다. 괜찮지? 리을. B와 D, C와 D의 차이에서 B와 D, 그 다음 C와 D의 차이에서 자릿수가 적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언제? D, 느린 이성의 작용이 활성화돼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 리을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4번. 괜찮나요? 네. 환율 얘기하고 환전 얘기하면 너무 해주고 싶은 얘기이고 맨날 해주는 얘기 있는데 말아야지. 얼마나 궁금할까? 볼게요. 이렇게 말만 하면 빵빵 터지는 사람들 요즘 너무 부러워. 저도 많이 늙은 것 같아요. 요즘 흐름을 쫓아갈 수가 없어. 틀린 거 찾는 거죠. 자, 얘는 바로 갑시다. 틀린 학생 누구였었어? 2번 학생이었죠? 화폐 가치의 불확실성. 와, 이게 진짜 이런 가치가 있는 건가? 화폐 단위가 바뀌면 그 화폐에 믿지 못하잖아요. 실물자산, 이 돈 쪼가리 못 믿으니까 실물자산, 어디로 돈이 올라가? 부동산으로 갈 거야.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여 부동산으로 자금이 모일 우려가 커질 뿐더러 좋아. 화폐의 자릿수와 대외적 위상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이야? 화폐의 자릿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외적 위상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하는 요 시대람, 1달러에 1원이라고 할 때람, 1번 상황, 2번 상황, 원화의 대외적 가치는, 위상은 언제 더 높아? 단위수 작을 때가 더 높아.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우리가 뭐 반비례한다고 했을 때라고 했으면 틀리지. 괜찮나? 나머지는 다 맞을 거예요. 굳이 화폐의 자릿수를 낮출 필요 아니야. 화폐 자릿수 낮춰야 돼. 대외적 위상을 고려한다면. 게다가 대외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자릿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있죠? 여기지. 화폐의 자릿수를 줄여 국제무역에서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며 그것이 자국통화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는 일이다. 화폐의 자릿수를 줄이면 대외적 위상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2번 학생은 완전 반대로 이야기했었던 게 다시 확인이 되지. 괜찮나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한번 물어갑시다. 어디가 있냐?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를 생각하면 리디노미네이션 해야 돼. 이것이. 이거 다 몇 번이라고 했었을까? 4번 볼게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명목 GDP는 62년과 비교하면 5,000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라는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자고. 62년의 돈 1원이 현재 5,000원이라고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네. 편의점에서 작은 물건 하나 살 때에도 1,000단위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화폐의 가치가 변했다. 어떻게? 물건의 화폐의 표시 단위 자릿수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답은 학생 2였죠? 2번 확인하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21에서 24번은요. 확인할 거 있어요?
23, 24번 확인하러 갈게요. 확실히 허세 부리고 이렇게 가오 잡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주변에 있거나 사귀려면 그냥 피곤해요. 누구야? 춘풍이가 딱 그렇지. 근데 소설 제목 너무 재수없지 않냐? 이거 주인공을 따지면 춘풍의 천대. 그죠? 소설 제목은 제가 그냥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스터 방 이런 것도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이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가? 윗글의 공간 변화를 도식화한 겁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역 니은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1번 평양에서 춘풍이 돈 날리죠. 아내가 비장으로 변장을 하고 춘풍에 와가지고 춘풍이 때리고 추월이 때려서 평양에서 돈 찾아주지. 그러니까 탕진한 돈을 되찾는 공간도 기역이죠. 2번 기역은 춘풍의 아내가 춘풍과 재회하는 공간이고 그쵸? 춘풍이가 춘풍의 아내를 알아보지는 못하지만 평양에서는 만나잖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 또 만나고 그러니까 다시 이별하는 공간이다. 이해도 아니지. 3번 기역은 춘풍과 추월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이고 진짜 그래요? 아니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춘풍이 뭐 하고 있는데 추월이 집에서 사환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와야 인연이 끊기지. 니은은 그 관계가 다시 여기 서울 와가지고 저기 추월이 다시 만난다고? 아닐걸? 어디가? 여기 이제 춘향이 여기야. 평양에서 이렇게 오기 전에 이제 마지막 때는 끊기겠지. 이렇게.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만남과 끊김이 다 있죠? 이렇게. 그렇게 봐도 되겠다. 이렇게. 그냥 이 부분만 틀렸어요. 라고 해도 되겠고. 그 다음, 어디가 있어? 이거 틀린 거지? 맞는 거 찾는 거죠? 기역은 춘풍의 아내가 신분을 비장으로서 드러내고요. 여기에선 아내로 있다가 남편이 또 꼴보기 싫은 짓 하니까 다시 변장했다가 막판에 또 다시 돌아오죠. 니은은 그 신분을 밝히는 공간이 됩니다. 괜찮지. 기역은 춘풍이 비장에게 굴욕을 당하는 거고 그렇죠. 니은은 춘풍이가 소욕을 해? 아니요. 야 가가지고 저기 마실 것 좀 가져와라 하니까 구신구신하면서 가져오잖아요. 여기에서도 굴욕, 여기에서도 굴욕. 5번. 답은 4번. 됐을까? 24번도 보시자고.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가부장제에 대한 풍자와 적극적인 여성상을 담은 소설로 평가를 받습니다. 가부장제 풍자, 적극적인 여성상을 담은 소설. 그런데 요거 재작년인가 수능 EBS 교재에서 또 뭐라고 했었냐면 문제 해결을 할 때 남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한계가 있다. 그렇게 또 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집안의 가장으로서는 책임감이 부족한 방탕한 남성을 적극적인 여성이 변화시키는 과정. 방탕한 남성은 자신을 시련에 빠뜨린 후 인정 없이 하대하는 인물 누구? 추월이를 만나서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당해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여성은 춘풍의 천은 노력을 통해 관원으로 변장을 하고 아내가 아닌 관원으로 변장한 그녀는 그 권위를 통해 남성 춘풍이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을 한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남성에게 여성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 야 내가 비장이었거든 깨달음을 주고 화목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저는 믿지는 않지만 마지막에 와서는 춘풍이가 정신 차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행복한 결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24번에 몇 번 했었어요? 비장이 자신이 아내임을 알게 된 후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에서 과거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변화합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거.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 자신의 정체를 밝혀서 깨달음을 주고 남성을 변화시켜서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고 보기에서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4번 맞는 말이야. 틀린 건 몇 번이었어? 5번. 춘풍의 아내가 추월을 비장의 권위로 벌하지만 오케이. 결국 풀어준다라는 점에서 왜 풀어줬어?
가서 뜯어먹은 돈 다시 가져오라고 풀어준 거야. 그 자리에서 죽인 게 아니라. 뜯어먹은 춘풍의 돈 다시 가져와라라고 풀어주는 거지. 철없는 남성을 성장으로 이끄는 계기로 마련한 인물 추월이가 남편을 성장하게 이끌었어? 아니야. 게다가 이 얘기는 보기에도 있어요. 뭐라고? 추월이를 만나 현실을 인식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24번에 5번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을까? 25에서 30번까지는요. 27, 28요. 확인해 봅시다. 그래요? 전부 다 확인할까요? 그럼 지문 설명은 일단 해보고. 오케이? 다시 저기 늦게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유튜브, 록쌤국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우리 고3 여기 다른 반들도 전부 다 수업한 거 통으로 다 올라가. 근데 고3 여기 수능 완성 있죠? 얘네들은 다 지문별로 쪼개서 올라가. 이렇게 이거 지금 이 수업이 아니라 이거 제 얼굴 안 나오게 그렇게 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나는 왜 눌러달라고 해서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누구나 다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지문 요번 주 아니고 한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싹 다 올리더라고. 시간상 이렇게. 25번부터 확인하러 갈게요. 25번. 얘는 확인합시다. 알베르티와 브루넬레스코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얘는 문제는 여러분들 교재로 보면서 앞에 확인할게요. 1번.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립했고 끊어. 맞아요? 틀려요? 이 얘기. 맞아요. 알베르티는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과 기하학적 가정을 근거로 선원근법을 정립한 인물이다. 일단 1번 반은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거. 브루넬레스코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실제로 구현했다. 그래요? 브루넬레스코 이 얘기 어디 있어요? 이거 선원근법 구현한 거잖아. 실험한 거. 그러니까 얘 1번 맞는 얘기지. 그렇죠? 나머지 왜 틀린지 보러 갑시다.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을 독자적으로 주장했고 헛소리하고 있어. 첫 번째 단락 가의 첫 번째 단락에서의 뭐요? 원근법은 그 이전부터 있어요. 게다가 알베르티가 이야기한 선원근법을 정립했지만 이 선원근법은 어떻게? 고대 그리스의 광학 이론에서부터 기하학적 가정도 있었던 이론들 조합해서 만든 거지 얘가 독자적으로 처음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25번에 2번 일단 틀려. 그 다음 브루넬레스코는 선원근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 사람과 따져봤던 이야기 절대 얘기가 없죠. 그래서 틀린 얘기야. 3번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고 과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광학이론 요 정도면 과학적으로 증명한 거지. 그 다음 브루넬레스코는 선원근법의 논리를 경험적으로 증명을 했다? 물론 실제 이렇게 실험을 하기는 했지. 근데 이러한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어디가 있냐? 선원근법에 입각해 그려진 그림과 실제 윤곽선 형태 비례관계에 이르기까지 빈틈없이 일치했다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어디가 있어? 선원근법의 원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 어디가 있냐? 논리를 경험적으로 터득했다? 그 논리를 경험적으로 터득한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이론을 실연해 본 거지. 그럼 완전 다르지, 얘기가. 4번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을 당대인들에게 가르쳤고
브루넬레스코는 선원근법의 실현 조건을 알베르티를 통해 배웠다라는 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얘기 자체가 아예 없는 말이라. 5번. 알베르티는 선원근법을 의심 없이 수용했고 그래요? 아니에요. 이러한 근거로 이론을 정립했다라는데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그 다음 브루넬레스코는 선원근법에 반영된 이론을 맹신하는 것을 경계했다. 에헴. 선원근법 무조건 믿으면 안 되거든? 이렇게 또 얘기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25번의 답은 1번. 26번 확인하러 갈게요. 26번의 1번. 가와 나에 대한 거. 브루넬레스코가 사람들의 그림 관찰을 위해 정해둔 지점은 자신이 성 요한 세례당 그림을 그렸던 지점이겠군. 여기에 세례당이 있지. 그쵸? 이 세례당을 그린 그림이 여기에 요쪽 면에 그려져 있죠. 요렇게 보고 있다가 이 거울 내리고 그림을 내리면 어떻게? 자기가 봤었던 그림이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지. 이 그림이랑 실제랑 똑같다라고 느끼려고 하려면 애초에 그릴 때부터 똑같이 그려놨어야지. 어느 위치에서? 브루넬레스코의 눈이 이 위치에 있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1번 괜찮아. 2번. 알베르티는 면밀하게 선원근법이 적용된 회화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과 실제와 정확하게 비례한다라고 보았고. 여기 있죠.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냐?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쭉 들어온 장면을 그대로 평면으로 옮겨 나타내면 실제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정도 때문에 26번의 2번은 괜찮아. 26번의 3번. 브루넬레스코는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바라본 성 요한 세례당과 주변 풍경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좌우로 반전했겠군. 그래야 하지 않을까? 왜? 요 그림이 여기에 거울에 비춰져서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비춰진 그림이랑 실제랑 똑같으려면 요 그림은 원래랑 좌우 반대돼 있어야지. 거울이니까요. 그러니까 3번 맞죠. 4번. 브루넬레스코는 사람들이 그림 뒷면의 구멍에 눈을 댄 채 그 그림의 구멍과 거울을 잇는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과 직각이 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건 대놓고 요즘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 그림 복판의 구멍과 거울의 중심을 잇는 선이 거울면에 직각으로 닿을 수 있게 높이를 잘 조정하고 직각으로 해놓은 거 맞죠? 답은 5번이겠는데요. 알베르티가 선원근법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일단 의심해야지. 알베르티가 이론을 종합했나? 이 정도면 종합했다고 합시다. 시각광선을 세 가지로 분류한 건 르네상스 시기의 과학적 발견? 헛소리하고 있어? 이 아저씨가 갖다 쓴 이론은 언제적 이론? 고대 그리스의 과학 이론이지. 르네상스 시대의 이론 아니잖아요. 나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도 한 몇백 년 차이 나지 않나? 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5번. 하찮게도 르네상스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시대의 과학적 발견을 토대로 한 거다. 이 정도. 27번 보러 갈게요. 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27번 문제는 뭐예요? OX도 아니고 있냐 없냐야? 있냐 없냐? 27번에 몇 번이라고 했었을까? 2번, 3번. 2번. 선원근법보다 입체를 더 현실적 있게 해주는 방법. 뭐 있는데? 아, 요거. 아, 실제의 시각 경험에 보다 더 부합하는 원근법. 실제에 더 부합한 나라. 27번에 2번. 더 입체를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 현실감 있게라기보다는 더 현실감 있게 실제 더 맞게
그럴 수도 있겠네. 더 현실감 있다. 이게 더 현실감이 있다. 더 현실감이 있다랑 이게 더 눈에 그대로 더 그대로 보인다 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다라는 그런 의도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더 현실감이 있다. 선원근법의 결합. 다빈치는 시각 경험에 보다 부합하는 원근법. 시각 경험에 더 부합하다를 더 현실감이 있다. 이렇게 나는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오케이, 요거 좀 쉬는 시간에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한번 더 확인해 놓고 말씀을 더 드릴게요. 네. 3번. 입체를 평면에 재현하는 방식으로 선원근법이 후대의 미술에 끼친 영향. 이거 답 어디 있어요? 이건 없는 것 같은데 후대 미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선원근법 얘기하고 끝인데. 4번. 선원근법 이외에 3차원을 2차원으로 나타내는 방법 뭐 있어요? 다빈치의 공기원근법. 끝.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어디가 있냐? 2번, 27의 2번은 좀 이따 한번 제가 더 확인해 놓을게요. 또 넘어가면 안 되지. 28번 보러 갈게요. 시각 피라미드에서 요거 보러 가야지. 시각 피라미드.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요 화면이랑 28번을 같이 보세요. 시각 피라미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화자가 회화에 나타내고자 하는 깊이가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깊이감이야. 중심점에서부터 소실점까지가 깊이감이지. 요만큼 느껴지는 깊이감을 이렇게 계속 누르고 와서 요 화면의 입체감 있게 나타내는 것이. 그렇지 않을까? 왜? 내가 실제로 보는 장면은 이거니까요. 이 연두색 요 부분을 빨간색 안으로 때려 넣어야 돼. 그러려면 실제 깊이감은 어디야? 이 그림 여기 점이랑 실제 보는 이 점이랑 여기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시각 피라미드에서 중심점에서 소실점까지의 거리는 회화에 나타내고자 하는 깊이가 되고 무엇을 꼭지점으로 하는 작은 피라미드는 회화가 환기하는 환영의 공간이 된다. 회화가 환기하는 환영의 공간. 무슨 말? 그림에 나타난 공간. 그림에 나타난 공간은 어디를 꼭지점으로 하는? 여기. 요 소실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여기지, 여기. 요 까만색. 이렇게. 회화가 나타내는 것. 이 그림에 있는 건 어디? 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 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 거 아니잖아. 그쵸? 이 그림에 그리는 건 어디야? 내 눈에 비춰진 여기인데, 내 눈에 비춰진 여기를 여기에다가 그리는 거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는 점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포인트는 항상 여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 29번은 뒤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보면서 갈게요. 29번 괜찮아요? 네. 아니요, 이스카? 주연이하고 아인이는 네, 아니요라도 대답은 해줘. 30번은요, 어휘 문제인데 하셔야지, 뭐. 오케이. 31에서 34번은요? 33번요.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엄마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는데, 바다로 데려가셨는데, 옛따 딸 바다를 보아라. 다
아니라 뭐를 보여주려고? 뻘밭을 보여주려고 가신 거죠. 왜? 뻘밭에 퍼덕거리는 것들. 생명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다의 소리를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슬프고 경건한 손, 힘들게 노동하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생명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확인하셔야지. 그러면 33번에 1번 어머니가 화자를 바다로 데려간 건 뻘밭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와 뻘밭에서 살아가는 생명체 요거 그 다음 여기에서의 일하는 사람들 을 보여주기 위한 거다. 그래서 내가 그거 관찰하니까요. 1번 괜찮지. 2번 뻘밭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퍼덕거리고 있어. 어떻게? 왠지 살아서 꿈틀꿈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 뻘밭은 뭔가 생명이 있는 공간이야. 괜찮아. 3번 자신의 삶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닷소리에 빗대어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성찰. 이게 과거의 나래.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의 내 삶을 반성하나? 아직 반성 없어요. 물론 이제 이 이후로 가면 집에 돌아와서 뻘밭에선 쟤네들 엄청나게 생명력 넘치면서 사는데 사람들 그렇게 바다의 뻘밭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사는데 나는 뭐 하지? 라는 얘기가 있으면 반성이지. 근데 반성 성찰은 없죠. 5번 뻘밭에서 먹이를 건지는 사람들을 성자처럼 어디가 있을까? 성자처럼 여기 있네요.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 4번 노동을 숭고하게 여기는 그렇지. 저 사람들 일하는 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야. 5번 삶에 대한 화자의 성찰은 뻘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손이 슬프고 경건하다라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고 있겠군. 퍼덕거리는 것들 보다가 그 사람들의 손으로 시선과 관심이 이동하니까요. 5번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답은 3번. 나머지 거 확인할 거 있나요? 오케이. 10분만 쉬었다 할게요.